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평범한 도시의 버스 운전사였지만 그에겐 특별한 동반자가 있었다. 바로 톨이라는 이름의 검은색 중형견이었다. 매일 아침 민수가 버스에 올라타면 톨이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그와 함께 도시의 거리를 누볐다. 그들에게 이 일상은 하나의 의식처럼 굳어져 있었다. 민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토리 앞에서는 마음을 열었다. 토리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피곤한 민수를 위로했다. 두 존재의 침묵 속에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피로가 몸을 짓눌렀다. 동료 운전사들은 걱정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버스를 운전하며 토리와 함께 길을 달렸다. 그러나 병은 점점 그의 몸을 잠식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민수는 더 이상 버스에 올라탈 수 없었다. 동료들은 그가 떠난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토리만은 알고 있었다. 토리는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 나타나 조수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민수가 없는데도 마치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듯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토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충실한 동반자의 슬픔과 기다림에 마음을 빼앗겼다. 한 노인은 말했다. 적에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평화로운 모습 뒤에 토리와 민수 사이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질 때 모두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다. 토리가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다. 버스 정류장은 작은 마을의 중심이었고 이곳에 모여드는 주민들은 토리의 모습을 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몇몇은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또 다른 이들은 신비한 전설로 이 사건을 해석했다. 하지만 토리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뭔가 더 깊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소녀가 토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는 왜 매일 여기 앉아 있어? 내 주인은 이제 오지 않아. 토리는 말이 없었지만 소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소녀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동시에 희망이 스며들었다. 민수의 죽음 이후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정류장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희미한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곤 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 현상을 민수의 영혼이 아직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신호라 믿었다. 한편 민수의 가족은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다. 민수는 평소와 달리 병을 숨겼고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것이다. 특히 민수와 가까웠던 직장 동료 재훈의 행동이 이상했다. 재훈은 민수가 병으로 고통받는 동안도 그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토리는 버스 차고지 근처에서 혼자 울고 있는 재훈을 발견했다. 재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는 토리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민수는 그날 밤 무언가를 발견했어. 그래서 위험에 처했지.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 토리는 재훈의 손길에 몸을 기댔다. 그날 이후 재훈은 민수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찾은 것은 버스 안쪽에 숨겨진 오래된 메모 하나였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 이 도시의 어두운 비밀을 지키고 있어. 나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 민수는 단순한 버스 운전사가 아니었다. 그는 도시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조용히 사라진 것이다. 토리는 주인을 기다리며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나가려 했다. 마을 사람들도 점점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토리는 어느새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진실의 수호자가 되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졌다. 누군가는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훈은 버스 안에서 발견한 메모를 들고 민수가 남긴 단서를 따라 도시 곳곳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알게 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민수가 말한 도시의 어두운 비밀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감춰져 온 거대한 부패와 범죄의 그림자였다. 재훈은 민수가 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우연히 버스 운행 도중 이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이 누군가의 눈에 띄었을 때 그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한밤중 재훈은 조심스럽게 버스 차고지로 향했다. 토리가 조용히 그의 옆에 따라왔다. 그들은 민수가 남긴 또 다른 단서를 찾아야 했다. 버스 차고지 한 켠,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 안에서 재훈은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민수의 일기와 사진,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녹음기를 켠 순간 민수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흘러나왔다. 이 도시의 비밀은 너무 깊고 어둡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토리, 너만은 꼭 알아야 한다. 재훈은 숨을 죽이고 녹음을 집중했다. 민수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도시 권력층의 부패를 폭로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세력들이 그를 쫓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토리가 그 진실을 계속 전해주길 바랐다. 토리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차고지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재훈은 긴장하며 창고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누구냐? 그가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토리가 크게 짖으며 그 그림자를 향해 뛰어갔다. 그 그림자는 황급히 도망쳤다. 재훈은 가슴이 뛰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날 밤 이후 재훈과 토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미 누군가에게 발각된 상태였다. 곧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검은 개가 버스에 탄다. 죽은 운전사와 개의 영혼이 함께 거리를 달린다. 밤마다 버스 차고지에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려는 이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재훈은 결심했다. 민수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이 도시의 어둠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토리는 그 옆에서 묵묵히 그를 지켰다. 두 존재의 운명은 이제 완전히 맞물려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재훈과 토리는 민수가 남긴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비밀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누군가는 이 진실을 절대 드러나게 하지 않으려 했고 그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재훈은 뜻밖의 동료를 만났다. 마을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기자 수연이었다. 수연은 민수의 죽음과 토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녀는 자신의 취재력을 동원해 함께 진실을 파헤치자고 제안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민수가 싸운 상대는 분명히 강력한 권력자들이에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죠. 재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둘은 서로의 힘을 합쳐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토리는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조수석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민수를 기다리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토리를 보며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도시의 예산 배분과 관련된 비밀 문서였다. 문서에는 공공사업 자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 기업과 연관된 인물들에게 흘러간 기록이 적혀 있었다. 민수가 말한 부패의 일부였다. 이걸 세상에 알리면 큰 충격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위험해질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버스 차고지에서 만나 추가 단서를 정리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 글을 쓴 남자가 그들에게 다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걸세. 이 도시에는 드러내서는 안 되는 진실이 있다네. 수연이 당황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왜 민수 씨를? 남자는 대답 대신 차고지 뒤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세 사람은 충격에 빠졌다. 이 경고는 분명한 협박이었다. 토리는 이 순간도 민수의 의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재훈과 수연 곁을 지켰다. 하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위험 앞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키려는 이유가 밝혀질 때 그들의 운명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도시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휩싸였다. 거리는 어두운 구름에 잠기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비가 오면 토리는 항상 더 조용해져. 정말로 토리는 유난히 깊은 눈빛으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비를 통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오래된 버스의 조수석에 앉은 토리를 본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게 민수였나? 그 사람과 늘 함께였지. 재훈은 그 노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노인은 민수와의 인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30년 전이야. 민수는 단순한 운전사가 아니었지. 그는 과거 시청에서 일했던 내 친구와 연결되어 있었어. 그는 그 친구가 남긴 자료를 지키기 위해 버스 운전사로 위장한 거야. 재훈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는 진실을 숨긴 채 버스를 몰았고 항상 같은 길을 돌았지. 그 길, 그 경로 자체가 암호였어. 재훈은 곧바로 민수가 생전에 늘 고수하던 노선을 다시 살펴봤다. 놀랍게도 버스가 지나가는 정류장과 경유지들을 지도에 연결해 보니 그것은 하나의 기호처럼 이어졌다. 마치 고대 부호처럼. 그 지점들 사이에는 의미심장한 건물들이 있었다. 시청, 오래된 도서관, 폐쇄된 공장, 그리고 민수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작은 우체국. 그 노선은 정보를 숨긴 맵이었어? 수연이 놀라며 중얼거렸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혹은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암호화된 길. 그들은 토리를 데리고 마지막 경유지인 우체국으로 향했다. 우체국은 이미 수년 전 문을 닫았지만 토리는 앞장서서 망설임 없이 그 문을 향해 걸어갔다. 토리가 멈춘 곳은 구석진 벽장 앞이었다. 재훈이 조심스레 벽장을 열자 오래된 철제 금고 하나가 나왔다.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그 순간 수연이 노트 속 메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이 진실을 품을 자격이 있다. 기억. 기억이라면. 재훈은 조용히 말했다. 토리가. 토리는 조용히 금고 앞에 앉아 왼쪽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 자세는 마치 민수가 살아있을 때 간식을 꺼내주던 동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혹시 수연이 조심스럽게 숫자 자판에 26을 눌렀다. 그것은 민수의 생일이었다. 철컥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오래된 VH 테이프와 함께 민수의 친필 편지, 그리고 과거 시청 회계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그 문서들은 도시 고위층의 비자금 세탁과 공공사업 뒷거래를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다. 수연은 입을 박으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체계적인 범죄예요. 그때 갑자기 우체국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쿵쿵쿵 정적이 흐르고 또다시 쿵 누군가가 문을 부수려는 듯했다. 재훈은 황급히 토리를 품에 안고 VH 테이프와 문서를 가방에 담았다. 수연은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몸을 낮췄다. 문이 부서지기 직전 그들은 우체국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폭우 속을 뛰는 그들의 숨소리는 땅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와 뒤섞여 들렸다. 멀리 버스 차고지가 보였다. 그곳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굳건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단서가 아니라 진실 자체를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 폭우 속을 뚫고 세 사람과 한 마리 개는 낡은 버스 차고지로 몸을 숨겼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증거의 은신처이자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마지막 전초기지가 되었다. 재훈은 손에 들고 있던 VHS 테이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걸 볼 수 있는 장비는 이제 몇 군데밖에 없을 거야. 우리 집에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플레이어가 있어. 거기서 확인하자. 하지만 집으로 가는 건 위험했다. 누군가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건 명백했고 지난밤 우체국에서의 침입자는 그 경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 수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재훈의 집. 고요한 집 안에 들어서자 토리는 마치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왜 그래, 토리? 재훈이 속삭였지만 토리는 현관을 등지고 앉아 계속 짖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다. 수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백희리에 신고를 걸었고 재훈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이상한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다. 테이프를 넘겨라. 마지막 경고다. 재훈은 이를 악물었다. 이건 민수 형이 목숨 걸고 지킨 진실이야. 절대 그들에게 넘기지 않아. 긴장한 가운데 VHS를 재생한 그 순간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민수였다. 그는 어두운 차고 안에서 녹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부탁이 있다. 나는 진실을 알게 된 대가로 버스를 몰게 됐다. 그게 유일하게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시청 고위 간부들, 경찰 간부, 기업 대표들이 결탁한 부패의 구조를 나는 우연히 알게 되었고 선택해야만 했다. 숨기거나 죽거나.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내 유일한 동료, 토리. 녀석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다. 내가 만난 가장 충직하고 가장 똑똑한 생명이다. 혹시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녀석은 그 자체로 나의 기억이 될 것이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그 개는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억을 품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재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비공개 번호였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낮고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테이프, 그 문서들 모두 사라져야 해. 당신이 원하면 안전을 보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재훈이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당신들 때문에 민수 형이 죽었어. 이제는 우리 차례야.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이제 도망치는 건 끝이야. 이걸 보도하자. 수연 씨, 당신이 기자라면 해낼 수 있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신문사나 방송국은 이미 이들 손아귀에 있어요. 믿을 수 있는 독립매체에 보내고 동시에 SNS에 뿌려야 해요. 두 사람은 밤새 편과 정리를 마쳤고 영상을 압축해 익명의 계정으로 전국적인 커뮤니티에 퍼뜨렸다. 자료는 빠르게 확산됐다. 다음 날 아침 도시 전체가 뒤흔들렸다. 뉴스 속보가 쏟아졌고 SNS에는 사시타, 민수의 진실이라는 해시태그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관문이 또다시 울렸다. 경찰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가웠다. 재훈 씨, 수연 씨, 영상의 출처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함께 가시죠. 그 순간 토리가 날카롭게 짖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진짜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시 도망쳐야 하나요? 그러자 재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이젠 숨지 않을 거야. 끝까지 간다. 그리고 그때 뜻밖의 인물이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멈춰! 그들에게 손대지 마. 수연과 재훈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선 인물은 경찰 고위 간부였고 그는 민수의 친형이었다. 경찰 고위 간부인 그 남자는 집 안으로 숨가쁘게 들어서며 두 손을 들었다. 재훈과 수연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그를 응시했다. 나는 민수 형의 친형, 강철우다. 그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형이 죽은 후 나는 그가 무슨 위험에 처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가 버스에서 발견한 그 문서와 비밀들 모두 나에게 왔다. 재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그리고 왜 우리를 찾아왔나요? 철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진실을 밝혀야만 했고 형의 죽음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를 밝혀야 했다. 하지만 내 손도 묶여 있었다. 시청과 경찰 내부에 깊숙이 뿌리 내린 부패 때문에. 수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온 이유는? 철우가 깊게 숨을 쉬었다. 당신들과 함께 싸우고 싶다. 내가 가진 권한과 정보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한 적은 거대하다. 그들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토리가 조용히 재훈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다. 토리도 동의하는 것 같군요. 재훈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집 한구석에 모여 계획을 세웠다. 철우는 비밀 통로와 내부 감시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수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에 파고들 자료를 정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재훈의 집 앞에는 이미 낯선 차량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우리가 노출됐어. 재훈이 낮게 말했다. 수연은 핸드폰으로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누군가 전파를 막고 있어요. 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시간밖에 없다. 그들은 급히 집을 빠져나와 도시 외곽의 오래된 폐허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재훈은 어린 시절부터 민수와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민수 형은 항상 운명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그가 마지막까지 선택한 길을 따르기로 했다. 토리는 낡은 버스 차고지에서 가져온 작은 조각을 코로 집어들었다. 그것은 민수가 사용하던 버스의 앞 좌석 천 조각이었다. 이 조각처럼 우리도 찢어져 있지만 여전히 이어져 있어야 해. 폐허에서 그들은 며칠간 은밀히 준비하며 정보를 정리했다. 그때 갑작스런 발소리와 함께 그림자가 다가왔다. 누구냐? 재훈이 소리쳤다.
그러나 그림자는 뜻밖에도 철우의 한 옛 동료였다. 그는 내부 고발자로 부패에 맞서는 소수의 용감한 이들 중 하나였다. 나는 이 싸움에 동참하겠다. 우리에겐 더 많은 정보가 있다. 그들의 연대는 점점 강해졌다. 그러나 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다음 날 도시 곳곳에 민수와 그들의 이름을 모독하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 수연이 말했다. 재훈은 굳게 다짐했다. 진실을 알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위협과 고통을 견딜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토리가 갑자기 달려가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은 민수가 늘 말하던 세상을 지키는 것과 닮아 있었다. 어두운 밤, 폐허 속 작은 방 안. 세 사람과 토리는 각자 가진 정보를 모아 마지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철우가 펼친 지도 위에는 도시 곳곳의 중요 거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여기, 이 시청 건물 내부에 아직 우리 증거가 남아 있다. 경찰과 언론에 모두 알려지지 않은 민수가 숨겨둔 파일들 말이다. 철우가 말했다. 하지만 접근하려면 경비가 철통 같고 내부 시스템도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부패한 자들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 거야.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재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다. 민수 형이 이 싸움을 시작할 때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우리 모두가 정의를 믿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싸움에 네가 꼭 필요해, 재훈 씨. 그 순간 창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토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짖으며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왔나 봐. 재훈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철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메모리를 내밀었다. 이걸 받으세요. 민수가 남긴 마지막 증거 파일이에요. 저도 위험해졌지만 당신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재훈은 USB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여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급히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화면에는 민수가 직접 녹음한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이는 나를 잊지 말아주길. 이 도시의 어두운 진실은 너무 깊고 넓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나와 토리는 그 진실의 증인이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메시지가 마지막 유산이다. 메시지 뒤에는 수많은 문서와 영상 파일들이 이어졌다. 정치인들의 부패, 경찰 내부의 비리, 그리고 민수가 목숨을 걸고 기록한 증거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리지? 수연이 절망한 듯 물었다. 철우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다. 직접 시청 건물에 들어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 재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토리, 우리 마지막 여행이다. 다음 날 재훈과 철우, 수연, 그리고 토리는 철저한 계획 아래 시청 건물에 잠입했다. 긴장감은 극에 달했고 그들이 숨죽인 채 복도를 걷는 동안 주변의 모든 소리가 크게 울렸다. 하지만 그 순간 경보가 울렸다. 누군가 그들의 침입을 알아챈 것이다. 빨리 이쪽으로. 철우가 외쳤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택해 서둘러 자료를 옮기려 했지만 막판에 경비 병력이 몰려왔다. 여기서 끝이다. 재훈이 말했다. 그러나 그때 토리가 용감하게 앞을 막아섰다. 강렬한 눈빛과 거센 으르렁거림에 경비들은 잠시 주춤했다. 토리, 지금이다. 수연이 외쳤다. 재훈은 USB 메모리를 근처 컴퓨터에 연결했고 영상과 문서가 즉시 방송 시스템으로 전송되기 시작했다. 도시 전역의 스크린에 민수의 얼굴과 음성이 울려 퍼졌다. 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부패한 권력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우리가 해냈어. 재훈은 감격에 겨워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우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 우리를 제거하기 위해. 재훈은 결심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도시의 밤하늘은 어둡고 무거웠다. 방송이 퍼져나가면서 거리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실을 밝혀라. 부패를 끝내라.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훈, 수연, 철우, 그리고 토리는 은신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고 철우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여긴 철우다. 그들은 움직였다. 시청 주변에 군 병력과 특수부대가 배치되었다.
목소리는 긴박했다. 우리가 곧 체포될 수도 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퍼졌어. 시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 재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싸우는 것뿐이다. 다음 날 재훈과 팀은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갔다. 이미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태극기와 정의를 외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는 없다. 재훈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민수 형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부패를 끝내자. 토리가 그의 옆에서 낮게 짖으며 경계했다. 하지만 갑자기 군용 차량들이 광장을 향해 진입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당황했고 일부는 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장해제 상태다. 철우가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을 막을 수는 없다. 그 순간 한 소녀가 군중 속에서 뛰어나와 말했다. 제가 민수 아저씨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믿어주세요.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에 군인들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일부는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임을 멈췄다. 재우는 그 틈을 타 시민들에게 말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무력 대신 마음과 뜻으로 이겨내자. 그러자 군인들 중 몇 명이 무장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군용 차량들도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부패한 권력자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언론은 진실을 낱낱이 보도했다. 재훈과 수연, 철우는 시민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토리는 그들의 충실한 동반자로 남았다. 하지만 재훈은 가슴 한켠에 깊은 슬픔을 안고 있었다. 민수 형이 떠난 그날부터 토리는 나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회사, 그는 나의 가족이자 진실을 지키는 수호자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토리는 여전히 그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민수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다. 마치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 모습은 도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졌다.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시간이 흘러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재훈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 늘 함께하던 토리가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토리, 오늘도 함께 가자. 재훈이 말하며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토리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재훈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재훈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고 그가 남긴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다. 어느 날 재훈은 토리와 함께 시청 근처 공원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한 소년이 다가와 토리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토리. 아저씨, 이 개는 정말 특별해요. 매일 여기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소년의 눈빛은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재훈은 웃으며 말했다. 맞아, 토리는 그냥 개가 아니야. 그는 우리 가족이자 희망의 상징이지. 그 순간 재훈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시 곳곳을 돌며 민수와 토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부패와 싸우는 시민들을 응원했다. 토리는 그 길을 함께 걸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시간이 지나 재훈의 이야기는 책으로 쓰였고 연극과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그 속에는 한 남자와 그의 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어느새 재훈도 나이가 들었고 토리 역시 점점 힘이 빠졌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곁을 지켰다. 어느 추운 겨울밤 재훈은 토리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고마워, 친구야. 토리는 눈을 감으며 부드럽게 짖었다. 그 작고 따뜻한 소리는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리고 그 후 토리는 더 이상 버스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일 그 버스 정류장에 모여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추억하며 조용히 묵념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다. 한 남자와 그의 개가 남긴 사랑과 진실을.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고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았다.